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시즌 2 21회입니다. 이번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벤텀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이제 벤텀급 얘기, 특히 이제 사라테, 사모라, 올리바레스 이런 괴물들이 활동하던 그 벤텀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주면 어떨까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고, 그래서 오늘은 벤텀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뭐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주로 해외 복싱 얘기가 많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얘기를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펀치라인 복싱 토크 맏형이신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임준배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코토바 서준환님 함께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촐하게 세 사람이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죠. 이 벤텀급은 특히 이제 황금의 체급이라고 불리던 그 70년대였죠. 그렇죠. 예, 그 에델 조프레가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베네수엘라, 뭐 특히 뭐나 후에 일본에서 타이틀을 뺏겼지만 그 연속 KO로 연속 방어를 하면서 그 황금의 벤텀이라는 그 칭호를 붙었죠. 그래서 벤텀급은 그 원래 그 복싱의 기본 체급인 8체급에 처음부터 속해 있었고, 그 초대 챔피언으로는 이제 그 조지 딕슨을 많이들 꼽죠. 1800년대, 1890년대. 그래서 그 조지 딕슨은 뭐 사실 그 동영상은 보진 못했지만 뭐 800전이 넘는 캐리어를 가진 그런 선수가 그 벤텀의 어떤 초창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문을 여는 어떤 그런 복서로 인식이 돼 있고, 실제 퀸스베리둘에 의한 그 초대 챔피언은 이제 테리 테러를 메꿔본 지금도 벤텀의 그 올타임 랭킹에 뭐 저희하고는 너무 그 시대의 그 격차가 크기 때문에 뭐 실감은 안 되지만 그 많은 복싱 그 외국의 전문가들이 지금도 벤텀의 그 올타임 랭킹에 넣는 그런 선수였고, 이 벤텀은 사실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는 뭐 미국에서는 그렇게 주목을 받는 체급은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이 벤텀의 어떤 의의라면은 그 중남미 복싱계의 어떤 그 세계 챔피언들이 나오는 그런 어떤 그 가장 그 활성화되는 그 체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에 뭐 에델 조프레라든지 그 이후에 뭐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멕시칸의 괴물들이 나오는 그런 체급이 되죠. 그래서 그 파나마 알브라운 같은 선수는 이제 그 벤텀이지만 180cm 넘는 아주 장신의 알제리 출신이지만 주로 프랑스 쪽에서 많이 활약을 했고, 그런 선수 사실 그 파나마 알브라운이 이 중남미 최초의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페르토리코 최초의 세계 챔피언인 그 식스토 에스코발 같은 선수도 벤텀급 출신이고 해가지고 이제 그 빅토엘 같은 거 남아공 선수도 이제 1930년대 40년대 세계 챔피언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NBA와 NYSC 그 뉴욕주 공인 거기가 지금으로 따지면 WBA, WBC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양쪽에서 뭐 나름 뭐 굉장히 그 캐릭터가 좋은 그런 그 챔피언들이 나왔고, 특히 1950년대 그 마누엘 오르티즈 같은 선수는 이제 두 번의 재임 기간 동안 19차까지 방어하는 그 굉장히 롱런한 그런 챔피언이 됐었죠. 그러니까 연속 방어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 두 번의 재임 기간 그렇죠. 동안, 그러니까 1차 때 15차까지 방어하고 후에 또 4차까지 방어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 베세라 선수가 1950년대 나오면서도 이제 아시아 쪽에서도 좀 이제 벤텀 쪽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조 베세라가 챔피언일 때 이제 요네코라 겐치가 도전을 했다가 이제 8회KO를 당하고, 조 베세라 시대까지 뭐 이제 군용에 활거하다가 에델 조프레가 이제 명실상부한 어떤 벤텀의 그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에델 조프레는 뭐 그 온 세계를 진짜 돌아다니면서 연속 KO 방어를 하고 그 황금의 벤텀이라는 그 어떤 그 체급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출발점으로 많이 그렇죠.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벤텀이 이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각인되고, 그래서 그 조프레는 챔피언 기간 동안 그 조메델 뭐 아오키와의 그 일본에서의 방어전은 그 정말 일본 그 팬들을 완전히 그 경악시킨 그
아오키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저도 잘은 몰라요. 아오키가 스토시는 워낙 일본에서는 플라이급부터 이제 출중했고 네. 그 정말 일본 복싱의 미래라고 불리던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화이팅하라다보다 더 그 주목을 받았던 신예 복서였죠. 하지만 결국 그 세계 타이틀에서는 고배를 들게 되고 진짜 그 에델 조프레에게 그 도전했다가 정말 통타당하는 아마 그 장면을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많이 워낙 회자가 되고 있어서 그 이제 하이라이트는 저는 봤는데 그 거의 그 배를 맞고 바디샷으로 가는데 그 아르게와 로얄 고바시 약간 그런 장면, 그러니까 정말 아픈 표정을 짓고 느낌이 오네요. 예, 그래서 그 정말 그 일본 팬들에게 그 조프레의 그 어떤 강함을 보여준. 그리고 아홉개는 그 반탐에서 무라타 이치로와 더불어서 일본에서는 세계 챔피언이 되고도 남는데 세계 챔피언 못한 선수, 뭐 그런 선수는 많겠죠. 사실 뭐 시대를 잘못 만났죠. 조프레가 있을 때 플라이에서는 또 도전을 폰킹 피치한테 또 그렇죠. 지고. 근데 그 미스테리인 게 그 에델 조프레가 종신전적까지 딱 2패만 있고 패더급에서는 결국 세계 챔피언이 돼서도 무수하게 방어를 하고 무패로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2패를 안겨준 주인공이 화이팅 하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면을 볼 때 화이팅 하라다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조프레가 말년이었다면 화이팅 하라다가 2번을 꺾었을 때 뭐 내리막길이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외려 화이팅 하라다에게 진 후에 조프레는 더 꽃을 피웠어요. 패더급으로 가서 그런 걸 봤을 때 불가사의한 복서 같은데 아마 그 때문에 이제 그 황금의 벤텀이라는 칭호가 조프레 시대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에델 조프레는 재작년에 돌아가셨나요? 작년에 돌아가셨나요?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래서 WBC 우크라이나 총회니까 2019년인가요? 그 당시 그때 왔었어요. 와가지고 했는데 그 사실 그 경기 전체 경기를 하는 거는 뭐 파이팅 하라다와 이 시합과 뭐 하이라이트 이런 걸 봤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결점이 없는 공격형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복싱을 구사했고 사실 브라질이 중남미에서는 가장 복싱이 좀 덜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런 데서 아주 그 어떤 팬텀의 그 팬텀을 그 각인시키는 그런 강자가 나왔고 어쨌든 이 조프레를 이기고 이제 파이팅 하라다가 2체급 제패에 성공하면서 챔피언이 되면서 그 아시아로 반탐이 넘어오는데 조프레는 파이팅 하라다는 지금도 일본에서 글쎄 올타임 3위 안에는 끼면은 거의 이제 뭐 들더라고요. 요즘 이노우에라든지 뭐 이런 아주 진짜 초강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약간 조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파이팅 하라다는 지금도 일본에서 올타임 베스트 뭐 5위 안에 틀림없이 들어가고 그리고 많은 복싱인들한테 지금도 굉장히 존경받는 맞습니다. 예, 그런 어떤 그 존재로 각인돼 있죠. 예. 뭐 제가 더 진행할까요? 조금 이제 또 나가실까요? 저는 그렇게 저기 준배형님처럼 복싱사를 개발할 정도의 그 내공은 없어서 일단은 뭐 요 저기 제가 보지 못한 그런 어떤 그럼 조금 더 연대를 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파이팅 하라다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폰킹 피치를 이기고 일본의 두 번째 세계 챔피언이 됐죠. 플라이급에서. 하지만 이제 그 적재에서의 옵션 때문에 이제 세 번째죠. 그 에비아라 이루기가 먼저. 에비아라가 먼저구나. 그래서 그 19살 때 그 폰킹 피치를 이기고 챔피언이 됐는데 이거는 한 번에 방어도 못 하고 이제 옵션에 의해서 태국 가가지고 태국스럽게 이제 판정패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벤텀으로 올려서 조프레와 도전했는데 사실 조프레와의 시합은 거의 일본에서 절망적이었죠. 그렇죠. 예. 승산이 없다고 바라봤었는데. 하지만 그 굉장한 빅 업셋을 이루고 그 챔피언이 됐고 그 이후에 그 챔피언이 아닌 시절에 자기한테 그 케오페를 안겨줬던 그 조메데를 다시 불러와서 방어전에서 이기고 4차까지 방어했네. 4차까지 했죠. 그 알란 라드킨. 유럽생인 알란 라드킨이라든지 그 까라바로 그 콜롬비아 선수를 이겼는데 느닷없는 그 라이오넬 로즈한테 이제 그 판정패를 당하죠. 근데 이 라이오넬 로즈는 이제 호주의 그 원주민 피가 섞인 그 아웃복서 테크니션인데 사실 그 시합이 그 라이오넬 로즈가 원래 도전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핀치터로 나와서 갑자기 그 하라다의 홈링에서 그 라이오넬 로즈가 그
챔피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이팅 하려다가 호주랑은 좀 악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조니 파메촌. 조니 파메촌에게 이제 세 체급제 도전에서도 첫 경기는 하려다가 완전히 이긴 경기라는 3번 다운시켰어요. 3번. 그 경기에서 3번 다운시켜놓고 네, 그 경기에서 판정패를 하는데 그 주심이 윌리 펩이라는 그 패더의 패더. 전설적인 선수였거든요. 단심제였어요. 그래. 시합 끝나고 그냥 손을 들어버리는. 영국식으로 그 단심제로 젖지 없이 주심에게나 했는데 3번 다운시키고 호주에서 했지만 이제 파이팅 하라 나는 이게 무조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윌리 펩이 느닷없이 파메촌 손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 일본 측에서 굉장히 거의 뭐 염동균 선수가 리아스코와의 시합이 끝나고 어리둥절한 것만큼 그게 일본이었으면 정말 뒤집혔을 겁니다. 그건 아마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난동났어요. 했는데 이제 파이팅 하라다 지금 뭐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호주하고는 인연이 없는지 그 파메촌을 일본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합에서는 또 중반 이후에 갑자기 컨디션 안 좋아져서 14회에 그 주목 없는 파메촌한테 KO가 당하죠. 그게 이제 처절하게 져요. 파이팅 하라다의 그 은퇴 시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참- 14회 그 KO 얘기하니까 이거는 뭐 라운드 얘기는 아니지만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14라운드. 예, 그 이전에 그 14회 그 역전 KO에 이제 그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그 서막이 요거에 이제 벤텀급 경기인데 네, 루벤 올리바레스. 아니야 아나자. 로메로 아나야랑 아놀드 테일러 경기에서 그거는 뭐 예, 이제 홍수환 시대에 이제 바로 이전에 그 이제 서막을 여는 경기인데 그 경기 참 전 아주 재밌게 뭐 봤거든요. 후에 언급하겠지만 그거는 뭐 예. 그 역전의 레전드죠. 예, 역전을 해죠. 그래서 14회. 어쨌든 뭐 라이오넬 로즈가 챔피언이 되는데 그렇게 강하지 못해가지고 알란 러드킨이라는 추초카스티와의 방어전을 겨우겨우 이기고 뭐 다운도 되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멕시코에 드디어 드디어 이제 괴물이 나오죠. 예, 그리고 그 벤텀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 쪽 그리고 이제 멕시코 쪽 이 인종이라 그래야 되나? 그 가장 그 어떻게 보면 멕시코 사람들 체형에 최적화된 체급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전에 동양에도 잘 맞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한계 체중이 53.5kg니까. 그 전에 이제 멕시코에서 배출한 세계 챔피언 중에 마누엘 오르티즈라든지 조 베세라가 있었지만 그 당시엔 벤텀급이 뭐 세계적으로 그렇게 정립이 안 됐고 여기서 이제 라이오넬 로즈의 도전자로 나선 것이 그 유명한 그 미스터 너가웃 그 루벤 오리바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오넬 로즈에게 도전할 당시의 전적이 52승 51KO 1무.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엔 동영상이 이렇게 활발할 때가 아니니까 전적만 보고 보면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더구나 반탐에서. 예, 그래서 오리바레스는 그 당시만 해도 KO 펀처, KO 왕 이런 느낌이었는데 후에 이제 동영상을 많이 보니까 어떤 그 한 방에 쿠에바스 같은 뭐 원펀치가 아니고 그냥 끊임없이 쳐가지고 상대를 너가웃 시키는. 끊임없이 치는 것도 이제 좀 투박하죠. 그러니까 정리되면서 사라테나 사모라가 이제 완성형으로 가게 되는데 네. 정말 좀 투박한 그런 거 복서. 그래서 예상에 어긋나지 않게 그 라이오넬 로즈를 간단하게 이제 5회 KO로 이기고 챔피언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라이오넬 로즈가 이제 짧은 그 어쨌든 아시아에서 이제 호주로 갔던 타이틀이 이제 멕시코로 가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저희 복싱 매니아들이 전부 아는 시대가 이제 돌입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추초카 스티오와 루벤 올리바레스의 3연전도 아마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결국은 한 번 올리바레스가 이기고 두 번째 겨우 경기에서 이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재전이 성사가 됐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TKO로 그 타이틀을 넘겨주게 되고 바로 또 이어진 3차전에서 이제 판정승을 거두면서 이제 두 번째 재임 기간이 오게 되는데 의외로 올리바레스가 벤텀급에서 군림했던 시간은 챔피언으로 있던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네. 그 이름값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단명에 좀 그쳤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죠. 그 굉장히 롱런을 못했죠. 그렇죠. 뭐 헤수스 피멘테라고 알란 러드킨을 이긴 방어전을 빼고는 추초카스테와 지지고 먹는 그 3년 전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멕시칸인 라파에레라에게 이제 복병에게 KO를 당한 거죠. 잡초복서. 그래서 라파에레라는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반탐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반탐을 그 컨트롤하던 멕시칸들이 루벤 오리바레스를 필두로 추초카스티오가 있었고 그다음 라파에레라가 있었고 로메오 아네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로돌포 마르티네스가 이제 그 그 후에 튀어나오죠. 로돌포 마르티네스가 네, 로돌포 있었고 마르티네스. 또 그다음에 로헤리오 라라가 있었고 아 라라도 있었죠. 그들이 이제 나중에 결국 지지고 먹는데 라파에레라가 그 오리바레스를 이기리라고는
그렇죠. 뭐 전혀 예상이 안 됐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리바레스도 약간 그 천재형 스타일이니까 연습 안 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술도 마시고 했기 때문에 뭐 컨디션 난조가 아니었나 했지만 어쨌든 추초 카스트로에게 당한 1패는 눈부상에 의한 TKO패였지만 라파레라에게는 완전 나가웃이 되죠. 팔에 그냥 맞고 그냥 완전 떨어져가지고 타이틀을 다시 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루벤 오리바레스 때 그 전성기 때는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이제 경기를 이제 그때는 당시는 못 봤고 그 소문으로만 들었죠. 그런 괴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테 이전에 이제 그런 괴물이 있었다고 소문으로만 듣고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이제 강렬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다든가 그 당시에도 중계를 조금씩 해줬죠. 뭐 네. 페드로사 저기 패더급에 이제 도전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게. 근데 제가 품고 있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그렇게 뭐 대단한 복서같이 생각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기력이라는 게 사라테라든가 사모라는 지금 유튜브에 남아있는 영상 봐도 임팩트가 상당한데 근데 이렇게 전조급만 보면은 너무 무슨 김초로 화백의 만화에는 나올 법한 그런 강타자인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게 황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라이 펀치는 정말 골을 울릴 것 같은 어떤 박진감이 있고 사라테는 그 핀포인트를 정확하게 찔러버려가지고 그렇죠. 그 나가고 시키는데 거기에 비하면 오리바레스 굉장히 투박해요. 굉장히 투박하더라고요. 이 토크를 하면서 몇 번 얘기했지만 70년대 정말 사람같지 않게 생각되던 게 루벤 오리바레스, 호세 나폴레스, 카를로스 몬존. 근데 후에 동영상을 보니까 별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가장 그 대표적인 게 그 세 명. 나폴레스도 그 보니까 결국 동영상 보니까 그 닉네임답게 만테키아 그 버터같이 아주 부드럽긴 한데 예. 좀 스무스한 복싱이죠. 그러니까 상상했던 어떤 그런 강렬함보다는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굉장히 스무스한 복싱을 하던 선수고 몬조는 또 예상보다 너무 단조롭게 하다 너무 보니- 뻣뻣하죠 지금 관점에서. 그래서 하지만 그 원투 스트레이트는 그건 뭐 뭐 필살기. 지금 봐도 너무 무시무시해요. 그 벤베누치 꽂아버리는 그 라이트는 거의 필살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건 과대 포장이 아니고 그 상상을 약간 꿈 깨는 스타일이 이제 오리바레스 뭐그 환상을 좀 벗어나는 환상을 조금 깨는 그러니까 그네들은 그때 그러고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꿈을 꾼 거죠. 그런 면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당시에는 이제 해외에서 중계되는 자료 화면을 가지고 우리는 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뭐 당시에 그러니까 거기 MBC 이런 뭐 복싱 해외 스포츠. 해외 스포츠에 이렇게 녹화 중계된 걸로만 보고 그 명망에 막 우리는 기가 죽고 이제 이럴 시절이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스포츠 뉴스에서도 복싱을 다룰 때인데 뭐 세계 미들급 챔피언 카를로스 몬존이 KO 승으로 타이틀을 방어했습니다 하면서 딱 KO 시키는 장면만 보여주거든.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무시무시한데 그 시합을 나중에 전편을 다 보면 계속 그냥 기둥이 돌아다니고 뭐 별거 없다가 그 한순간에 그냥 KO 시켜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했고 예. 어쨌든 다시 반탐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이제 라파레라가 이제 다시 그 멕시코의 어떤 그 밴tam의 대표 주자가 됐는데 파나마로 원정을 가죠. 그래서 엘리케 핀토로라는 그 파나마의 그 핀더. 엘리케 핀더라는 그 꺽다리 복서하고 했는데 이게 저는 그 시합 못 봤어요. 보셨어요? 그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보긴 봤을 것 같은데 잘 그거 기억이 근데 안 나. 아직까지 자료를 내가 못 봤는데 어쨌든 어거지 판정으로 핀더가 이겼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웃기는 게 이 당시가 WBC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과도기 초창기에 지난 과도기였는데 판정에 그 WBC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LLR을 계속 챔피언으로 남겨놔요. 그리고 그러니까 핀더를 챔피언으로 인정을 안 하죠.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WB하고 WBC가 그 전까지 통합 챔피언이든 벤텀도 갈라지게 되고 WBC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핀더는 저런 어거지 판정으로 챔피언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라파레라를 챔피언으로 인정은 안 했는데 바로 결정전을 로돌프 마르티네즈하고 붙여요. 그래서 WBC는 이제 새로운 챔피언을 만드는 거죠.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핀더가 이제 그 파나마 국적이니까 WB와 WBC에 또 좀 뭐라 그러나 알력 싸움 같은 것도 있었는지 뭐 해서 이때부터 이제 타이틀이 WB, WBC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핀더는 뭐 가볍게 또 맞이한 또 하나의 멕시칸 펀처
그 아까 논했던 그 중에 하나인 로메오 아나야를 홈링으로 불러드렸는데 3회 기절을 합니다. 그냥 그 맞고 아나야한테 기절을 하고 WBC는 라파레라와 이제 또 다른 또 그 로돌포 마르티네즈가 그 결정전을 해가지고 한 번 그 뭐 주고받죠 승패를 그렇죠. 계속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3차전에서 로돌포 마르티네즈가 에레라를 이제 4회 KO 시키면서 그 1승 1패에서 2승 1패로 이제 종집을 찍게 돼서 이제 계속 나가게 되고 WBA는 로메오 아나야가 그 이제 WBA부터 좀 그 당시에 얘기를 하면은 가볍게 이제 남아공으로 원정을 갑니다. 가서 그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아놀드 테일러를 맞이하는데 아놀드 테일러가 그 당시 전적이 30몇 승 12패 막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네, KO율도 낮았고 네. 예. 그래서 최종 전적은 41승 17KO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로메오 아나야와 그 아놀드 테일러의 시합은 뭐 벤텀의 어떤 역전승의 전설같이 돼 있고 네. 그 당시에 그 펀치라인 보면은 그 해외 전송 사진에 왜 서로 쭉 뻗어서 그 크로스 카운트로 그 예, KO 시키는 게 있는데 예. 이 시합은 이제 그 주심은 남아공의 스텔리 크레스터로 지금도 이제 활동하신 그분이 맞는데 첫 다운은 이제 아나야가 당하죠 초반에. 그리고 근데 아나야가 이제 그 속단 말로 야마가 돈 거지. 이런 애한테 내가 다운을 당하다니 하고는 8라운드에 거의 죽도록 패가지고 다운을 뺏었는데 완전히 아놀테가 너그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수환 선수와의 시합도 보면 알겠지만 아놀테라가 그 떨거덕 다운이 잘 되는 스타일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뻗었는데 로메오 아나야가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중립 코너를 안 가고 로프에 손잡고 그러니까 로프에서 로프로 걸어다녀요. 그러니까 그 주심이 카운트하다 말고 가가지고 주의 주고 뭐 손 내리고 코너 보내고 그게 한 20초도 훨씬 넘게 지났어요. 그 사이에 이제 아놀드는 주섬주섬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메오 아나야는 뭐 그 다운에 대한 그 어떤 그 자기의 그 위신도 떨어진 것 같고 해서 그 종반에 거의 죽일 듯이 덤비는데 거기서 그냥 아놀테가 눈 감고 때리는 것 같이 그냥 라이트를 쭉 뻗었는데 그게 완전히 그 크로스 카운터 타이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나야가 완전히 그냥 너그아웃이 돼가지고 실신. 그래서 그 시합은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그 롱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정말 박진감 넘치고 네. 정말 재밌는 시합이었죠. 그 저 홍수환 선수가 그 경기를 현지에 가서 그걸 볼 수 있어서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놀드 테일러와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이제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벤탐에. 그래서 아놀드 테일러와 홍수환 선수의 시합은 시합 전에 그 아놀드 테일러에 대한 약간 정보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자가 아니니까 뭐 이긴다고 확신은 못했지만 뭐 이렇게 처참하게 즐거워하지가 않았어요. 홍수환 선수가. 당시 분위기가요? 제 생각에. 그리고 이제 홍수환 선수가 적지 경험이 많잖아요. 그 전에 괌이든지 뭐 일본이든지 그 전에 태국 가서 스코타이와도 막 격전을 벌이고 이 양반은 보면은 외국에 나가면 힘이 더 나는 것 같아.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했기 때문에 아놀드 테일러와의 시합은 막 그 시합 전에 막 참패를 당하리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워낙 멀고 그 당시만 해도 남아공이면 뭐 딴 나라 같은 나라기 때문에 뭐 이긴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챔피언이 워낙 약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의 조류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오리바레스부터 뭐 로메오 아나야, 루돌프 마르테, 라파엘 이런 멕시칸들이 워낙 강했으니까 그런 선수들한테 이긴다는 건 사실 좀 어려워져 보이는데 이거는 좀 만만해 보였고 그 전에 이제 장규철 선수 우리나라에 이제 그 장규철 선수가 사실은 장규철 선수도 뛰었으면 벤텀으로 뛰는 게 맞지 싶은데 뭐 세계 랭킹이라든지 그 동양을 보았을 때 이제 주니어 페다 동양 챔피언을 하셨죠. 그래서 그 당시 OPF죠. OPF 동양 챔피언을 했고 OPF 동양 타이틀 챔피언을 갖고 있을 당시에 그 멕시코를 원정을 한번 가죠. 그래서 로메오 아나야 논 타이틀전을 한번 벌려요. 근데 뭐 6회 KO로 져버려가지고 야 역시 멕시칸들이 이 활동하는 판탐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그 당시부터 벌써 약간 그 벤텀은 좀 우회하는 경향이 있었죠. 슈퍼 벤텀이나 좀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슈퍼 벤텀이 이제 생기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동양 그 후에 세계 기구에서는 이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동양 주니어 페더급 챔피언들이 애매했어요. 세계 타이틀을 노리기가 반탐으로 가자니 그렇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홍수환 선수로서는 그 좀 행운이 따랐다고 해야죠, 벤텀에서. 제가 궁금한 게 당시에 그 홍수환 선수의 뭐 인터뷰를 봐도 그렇고 그 아놀드 테일러가 전적은 그 KO율도 이렇게 높지 않고 패도 많고 그리고 진짜 럭키펀치 한 방으로 챔피언이 된 것 같아도 그렇게 몰리던 경기 그리고 그 하드펀처 그 멕시칸 챔피언을 한 방에 누일 정도면 굉장히 저력 있는 선수다 해가지고 그 당시 남아공 원정에서 그렇게 유리한 경기를 하고도 끝끝내 방심하지 못했고 더 뭐 KO도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 나중에 가사하라를 때는 저기 이제 설사가 났다는 또 이제 그런 핑계를 그 뭐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했지만 그 아놀드 테일러전을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운을 여러 번 뺐고도 이렇게 들어가서 부수지 못했느냐는 말에 대해서는 그래도 끝까지 알 수가 없었고 맞아 보니까 생각보다는 강한 펀치였다 이런 그 얘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 아놀드 테일러가 펀치가 정말 강했대요. 홍수환 선수가 반탐 쳐놓고는 작은 키가 아닌데 그거보다 그렇죠. 더 커요. 음. 그러니까 아놀드 테일러가 아마 174, 5 정도는 되는 것 그럴 거예요. 같더라고. 홍수환 선수 170 정도. 그래서 네. 사실 로메오 하나에 KO 시킨 것도 자기의 파워가 아니고 로메오 하나가 들어오는 걸 그냥 쭉 뻗어가지고 예. 같이 주먹을 뻗었는데 아니야가 팔이 짧았던 거지. 그래서 뭐 했는데 홍수환 선수는 뭐 그 홍수환 선수의 업적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챔피언 그 두 번의 챔피언 됐을 때가 나름 상대가 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약간 재평가가 되는 게 슈퍼반탐 그 초대 챔피언 결정전 나갔을 때 헥토르 카라스케아가 뭐 11전 11KO 중에 뭐 지옥에서 낙마다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복스력이 뭐 없었을 때니까 나중에 보면 11전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애들하고 싸웠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봐야 17살, 18살짜리 아니에요. 과대 포장이 됐었죠. 네. 그때 파나마에서 이제 5명째 세계 챔피언을 만든다고 좀 어거지로 이제 갔다가 만들어진 선수 같았는데 지금 뭐 좀 젊은 복싱 뭐 젊다고 해도 뭐 요즘 세대는 아니고 이제 아무튼 그 경기를 본 이제 세대인데 조금 냉정한 시각으로 다시 보는 측면이 굳이 일부러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근데 또 뭐 또 국뽕 매치에서 막 그거 가지고 흥분하고 또 그러지 않은 상태 그냥 복싱 자체에만 좀 집중해서 냉정하게 또 다시 그 생각을 해보면 재평가될 여지도 있다. 지금 이제 준배 형님 말씀 맞다나. 그러니까 카라스키아가 좀 과대 포장이 된 면이 그건 있죠. 사실이에요. 그 당시의 업적을 절대 폄훼할 수는 없어요. 선수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파나마까지 가서 4번 다운하고 역전시켰는데 KO 시킨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니까 다만 이제 좀 객관적으로 냉정히 이제 그 상황을 좀 더듬어 보자면 카라스키아의 수준 자체가 좀 이렇게 그것이 이제 지금 레벨이 높지 얘기하는 않았다는 게 이제 거죠. 아놀드 테일러도 그렇고 이제 그 다시 재산 말씀드리지만 홍수환 선수가 그 해외에 나가서 그 이영 말리 타국에서 세계 챔피언이 2번 딴 거는 정말 위대한 업적인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상대의 그 어떤 럭키함도 좀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당시 아놀드 테일러가 챔피언이 안 돼가지고 홍수환 선수가 어떤 찬스를 마르티네즈라든지 뭐 라파레라든지 뭐 오리바레스든지 로메오냐가 했을 때는 그 결과 나온다는 게 뭐 쉽게 그럼 상상은 안 되는 거죠. 재미난 가정을 여기서 한번 해보면 준배 형님 생각에는 그럼 만약에 이제 로메로 아나야가 아놀드 테일러를 그 흐름대로 그냥 무난하게 제압을 해서 네. 홍수환 선수랑 뭐 붙었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쉽게 근데 로메오냐는 홍수환 선수가 잘하면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봐요. 네, 왜냐하면 로메오는 단조롭고 단발꾼이니까.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좀 꺾어져 있을 때였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필름으로 봤을 때. 그래서 로메오냐도 이제 뒤가 막 엉망이 되는 스타일이라 뭐 마지막에는 뭐 그 라파레라의 WPC 타이틀 돌렸다가 뭐 그냥 빨랫줄 걸리듯이 로프에서 뭐 KO되고 하고 뭐 잠깐 돌아가면 이제 오리바레스 아까 얘기하던 오리바레스는 반탐을 그렇게 마치고 페다급으로 올리죠. 페다급 올려서 그 동양의 그 당시에 그 김현 선수를 이기고 동양 챔피언이 됐던 우다가와 젠스케였죠. 그 테크니션 우다가와 젠스케와 그 WBA 결정전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에르네스토 마르셀이 타이틀을 내놓고 그 에르네스토 마르셀은 챔피언 방어전 때 이제 아르게로를 이겼던 그 4차까지 방어했는데 또 이상한 게 은퇴 사유가 의대를 의대를 가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집하고.
그래가지고 의대를 가기 때문에 세계 타이틀을 반납을 한다 그러고 마지막 정말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 마지막 방어전도 이제 아르게오와 했죠. 그래서 아르게오한테 판정승을 하고 아르게오는 후에 틀림없이 세계 챔피언이 된다는 멘트를 남겼는데 그 굉장히 지식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상대를 어떤 그 약간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에르네스토 마르셀의 복싱을 보면 정말 현란하죠. 뭐 그리고 그러다 보니 아르게오가 그렇게 물론 초창기긴 하지만 그렇게 쩔쩔매는 모습은 그 경기에서밖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일본에 와가지고 챔피언이 되기 전에 일단 그 시바다 군이학계 WBC 페더급에다 한번 도전을 하죠. 해가지고 그렇죠. 그 시합도 뭐 시바다가 뭐 결코 이겼다고 할 수 없는 그렇죠. 그 시합은 해프닝이 시합이 끝났어. 끝났는데 그 채점이 됐는데 마르셀이 이긴 거야. 그리고 중계는 거기서 끝났어요. 그 뭐 일본 그 방송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뉴스를 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그 이제 마르셀이 이겼다고 그러고 했는데 집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집계를 다시 하니까 무승부야. 그래서 그 중계를 보고 아유 시바다가 타이틀 뺏겼구나 했던 일본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니까 무승부로 시바다가 타이틀 방어 뭐 이렇게 됐던 해프닝이 있었는데 다시 또 팬텀으로 돌아. 이게 팬텀은 말이 많게 되네. 그래서 그 WBC는 이제 루돌프 마르티, WBA는 이제 우리의 홍수환 선수가 이제 챔피언이 드디어 됐고, 그 같은 시기에 이제 WBC를 보면은 마르티네즈가 이제 그 몇 번의 방어전을 하죠. 뭐 콜롬비아 가서도 방어전을 하고, 일본에 와서 그 누마다하고도 방어전을 하고, 태국 가서 베니스 보코소라고도 방어전을 하는데. 마르티네즈는 그 아나나 오리바레스나 뭐 로헤요 라라나 이쪽하고는 좀 결이 틀린 테크니션. 케율은 좋았지만 그렇게 투박하지 않은 좀 세련된 아웃복서 스타일이었죠. 했는데 드디어 이제 또 그 마르티네즈도 한계가 온 것이 같은 나라의 이제 또 다른 괴물을 또 여기서 만나게 되죠. 예. 그래서 사라테 얘기 좀 해주시죠. 그때 사라테가 이제 도전할 때, 그러니까 그 도전을 계속 안 받아준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르티네스가 하겠다, 내가 챔피언이니까 이제 사라테와 하겠다고 그래서 그 경기는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9라운드에 이제 사라테가 그 KO승을 거두고 WBA는 알폰소 사모라 그리고 WBC는 카를로스 사라테, 그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사라테 당시 도전 당시 전적이 그것도 이제 만화 같은 47승? 46KO인가? 제 기억으로는 46전 전승 45KO인가. 46승 45KO인가 보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오리바레스에 이어서 이제 또 만화 같은 존재가 하나 나왔는데 이건 또 시합을 보니까 오리바레스하고는 또 결이 틀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이 스타일리시하고 굉장히 좀 냉정하고 네. 그리고 핀포인트 동양에서는 그 당시에 도저히 볼 수 없는 스타일의 이제 KO 펀처가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아르게오와 더불어 굉장히 키가 크고 예. 깡 말랐는데 아르게오랑 스타일이 비슷해요. 그 앞손을 또 잘 쓰고 예. 주먹이는 앞선 냅두고. 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강타라기보다는 그 급소를 정확하게 그 아주 그 정확한 급소를 때려서 그 KO 시키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게다가 힘도 굉장히 좋았다고. 그 좋았죠. 체형과는 보기와는 다르게. 예. 그 진짜 뭐 통뼈 주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한번 그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너무 비유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알폰소 사모라는 살이 붙은 족발로 이렇게 때리는 쇠망 망치로 맞는 느낌이라면 사라테 주먹은 그 족발 뼈다귀로 맞는 그 느낌이라는데 그러니까 너무 비유가 잘 된 거예요. KO 될 때 사무라의 주먹과 사라테의 주먹에 틀리겠죠. 그 KO 되는 그 포인트가 틀리겠죠. 그래서 저기 아니 그리고 주무기도 다르잖아요. 주무기 그 사모라가 양훅이라면 그렇죠. 사라테는 역시 그 원투가 그 제대로 들어 거기에 이제 아파카시 갑니다. 아파가 이제 아직도 예. 하고 해서 사모라도 거기에 침몰을 한 거고. 그래서 그 마르티네즈에게 타이틀을 빼앗는 시합을 보면은 그 마지막 KOC는 굉장히 장렬하게 모로 넘어가는. 그래서 사라테 그리고 이제 사모라도 다 멕시코 국적이지만 멕시코보다는 주로 이제 캘리포니아 LA 쪽에서 시합을 많이 하면서 그 벤텀이 잠시나마 그 70년대 중반에 그 굉장히 세계적인 굉장히 그 주목을 받게 됐죠. 그 전까지 뭐 에델 조프레라든지 또는 뭐 그 라파엘레라 뭐 오리바레스도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지만 정말 이제 세계적인 제트 보이스, G 보이스라 그래가지고
그 사라테와 사무라의 그 이름 앞자 같은 Z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게다가 이제 두 선수가 한 체육관의 동문이라는 사실 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진짜 그 세간의 어떤 그 이목이 집중됐던 뭐 두 선수 같아요. 예, 스타일도 또 상이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재미난 흥행 요소가 있죠. 그러면서 라이벌 구도는 형성이 돼 있고. 근데 결국은 맞붙잖아요 나중에.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 박찬희, 김태식 선수나 장정구, 유명훈 선수가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사라테 사모라는 그 시절에 풀어줬으니까. 다시 뭐 WBA로 이제 홍수환 선수가 챔피언이 되고 1차 방어전은 이제 카바네라, 페르난도 카바네라 그 굉장히 고전한 경기. 요장인데 뭐 고전을 했다기보다는 좀 엉기는 시합. 그러니까 뭐 그 카바네라가 원래 좀 까다로워서 플라이급 시절에도 오바마사와하고 붙었는데 그 오바마사와 카바네라 시합을 보면은 맹숭 그냥 그렇게 가는 그러니까 어떤 상대가 공격을 잘 허용하지 않는 스타일이 카바네라.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필리핀어하고는 약간 틀리죠. 굉장한 테크니션. 그리고 까다롭죠. 키가 작은데도 자기보다 키 큰 상대한테 타이밍을 뺏어서 잽을 맞추는 스타일. 요즘 필리핀어 중에 뭐 견주자는 어떤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요즘은 지금 말씀하신 묘사하신 복서 타입을 들어보면 요즘 필리핀어 같은 느낌이 또 좀 나거든요. 아니요 요즘 제 느낌은 요즘 필리핀어들은 다 그 윗레벨이에요. 아, 사실 그 필리핀 복싱이 정말 많이 발전을 해서 그렇죠. 뭐 거의 지금 세계 무대 벤턴급만 해도 뭐 모니터 도네어 외에도 지금 카시메로도 지금 한 체급을 올려서 활동을 하고 왁사요도 있고 그 패더급이고 이제 지난 주엔가는 그 아스트롤라비오라는 선수가 그 제이슨 몰로니와 이제 WBO 그 벤턴급 타이틀 매치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정말 괴물같이 몰아붙여요. 결국은 판정으로 패해요. 그러니까 제이슨 몰로니가 계속 아웃복싱을 펼치면서 이제 포인트 전법으로 이제 따가지고 가는데 그냥 정말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인데 카바넬라는 그 정도 레벨까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또 카바네라는 공격력이 없는 페넬로사 정도 보면 될 거예요. 공격력이 약한 제리 페넬로사? 그러니까 저희가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복싱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잘못 인식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전통적인 복싱 강국이고 그 주니어 플라이급 초대에도 뭐 알베르토 살라바리아가 이제 그 선수 에르베르토 살라바리아. 예, 에르베르토 살라바리아. 예, 그 카바네라가 어떻게 보면 약간 에르비토 살라바리아과인데 그거하고도 조금 약간 좀 틀려요. 좀 다르죠. 좀 틀려요. 근데 어차피 아웃복싱을 위주로 하고 에르비토 사라바리아하고 카바네라의 공통점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제 필리핀 선수들이 주로 이 허리 쪽으로 디펜스를 많은데 카바네라는 발을 써요. 페르난도 카바네라는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발을 쓰는 아웃복싱을 하면서 타이밍을 뺏어서 잽을 맞추는 뭐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쨌든 홍수환 선수가 굉장히 나름 고전을 하고 그 2대1 판정 2대1 판정. 근데 뭐 필리핀 저지가 준 거니까 했는데 그 시합은 별로 인기는 못 끌었어요. 그러니까 아놀드 테일러를 이기고 엄마 챔피언 먹었어 대한국민 만세다 하고 카포레이드하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청카바라 그래야 되나 그 당시에 이제 수방사 소속이었는데 네.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당시엔 굉장히 그 세련된 청기지의 이 웃도리와 그 하늘색 그 청바지를 입고 시청 앞까지 카포레이드 하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바로 청와대로 가서 박정희 대통령 만나고 했던 그런 거에 비하면 1차 방어전은 또 되게 비쌌다면서요? 그 입장료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 타이틀 매치가 김기수 선수 시절 세계 타이틀 매치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세계 타이틀 매치니까 너무 비쌌던 것 같아. 그 관중도 그렇게 그래서 5천이 안 됐어요. 5천이 안 됐고 더구나 12월 28일인가 했는데 원래 그 연말엔 좀 바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별로 세간의 주목을 못 끌었고 원래 홍수환 선수의 1차 방어전 상대로는 그 조니 크라크라는 유럽 챔피언 EBU 챔피언이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그 뭐 조니 크라크, 로메오 아나야 그 몇 명의 거론이 막 한참 되다가 결국은 카바네라로 낙찰이 됐는데 로메오 아나든지 아니면 조니 크라크 같은 그 좀 생소한 영국 선수가 쓰면 차라리 흥행이 됐을 텐데 그 당시만 해도 필리핀 선수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비하면 레벨이 전체적으로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그 인기를 못 끌었고 아마 흥행도
실패한 뭐 그런 게 됐을 거예요. 했기 때문에 그게 또 짐이 돼서 결국 2차 방어전은 원정을 하게 되는 어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뭐 계속 이어가면은 드디어 만난 것이 이제 알폰소 자모라죠. 그래서 일단 그 당시 20전, 21전, 20K 20전 20K. 그래서 역시 또 만화 같은 존재인데 그거 그 약간 무감각해진 게 뭐 오리바레스 이런 전적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무감각해졌죠. 그 약간 위안이 되는 게 말들이 뭐 20살 이제 된 애송이란다. 그리고 원래 멕시코나 LA는 스톱이 케어 이 레프리 스톱이 빠르다. 그러니까 그 케어율이 높아도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강펀처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설도 있었고. 아니 준병은 조금 궁금한 게 당시 한국에 레프리 스톱을 그 복싱 팬들 사이에서 레프리 스톱이라는 개념을 아는 레프리 스톱은 거의 없고 로프 다운을 줬지. 로프 다운을 주는데 프로텍티브. 중남미에서는 그 레프리 스톱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그 인식 자체가 있었나요? 그래서 홍수환 자모라 2차전도 약간 문제가 됐던 게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레프리 스톱 걸리는 경우가 멕시코나 미국은 많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거 못 봤거든. 아니 일본에서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제가 에스카레라. 예, 마츠토야마. 그것도 그것도 그 당시에 일본도 그랬어요. 아니 저기서 스탠딩 다운을 줘야지 왜 스톱을 시키냐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 70년대만 해도 한국이나 일본은 그 세계 타이틀에 도전을 하든지 시합을 하는 거는 거의 내가 그 옥새 돌격 죽을 때까지 뭐 해가지고 KO돼가지고 뻗어버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떨어지는 서가지고 스톱을 당한다는 건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그게. 그래서 그 사모라 홍수환의 2차전은 뭐 레프리의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사모라를 그 도와주는 것도 많았지만 그 스톱 자체는 미국 쪽이나 멕시코 쪽 시각에서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도바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못 봤거든. 카운트 없이. 왜냐면 거기서 그 당시엔 그 로프 스탠딩 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스탠딩 다운 한 번 좀 주고 이제 하고 뻗으면 뻗는 거지 뭐 이랬는데 카운트 없이 수톱을 하니까 문제가 됐던 그래서 거죠. 그 경기가 노 콘테스트로 표기된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처럼 이제 인터넷이니까 이제는 뭐 한눈에 다 돌아보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커다란 연감이 나왔어요. 네. 거기 전 세계 선수들의 전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영국에서 그거를 발간한 것 같은데 굉장히 두껍고 큰 책인데 거기를 봐도 2000년도까지는 그 홍수환 사모라가 노 콘테스트예요. 그래서 사모라가 사라테와 할 때 전적이 28전 28KO였어요. 네. 그렇게 나오는데 아마도 그 영향이 아니었나 싶고 세계 기구에서 자체가 TKO 개념이 좀 없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준배형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그 캘리포니아나 그쪽에서는 이제 그런 그 레퍼리 스톱이 형상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레프리 스톱을 TKO로도 안 주고 KO로 쳐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도 TKO가 KO입니다. 캘리포니아 룰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자세하게 지금도 얘기 자모라 계속. 그 자모라는 이제 홍수환 선수와의 시합에서 챔피언이 되는데 그 시합은 뭐 다 보셨겠지만 홍수환 선수가 너무 못했죠. 그래서 네. 그 체중 감량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나왔다고 그러고 근데 맨날 슈즈가 맞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밑바닥이 스폰지. 그분은 하여간 시합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예? 꿀. 꿀 얘기도 있고요. 그분은 항상 시합이 끝나면 리뷰가 많으죠. 그래서 뭐 그 1차 방어전 카바네라한테 왜 고전을 했냐. 그 당시에 수경사 소속이었거든요. 시합 전에 그 연대장인지 대대장한테 신고식을 하는데 연병장이 혼자 차려 자세로 추운데 서 있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얼었대나? 하여간 뭐 항상 그러시는데 내가 볼 때는 컨디션도 안 좋은 데다가 맞아 보니까 보통 주먹이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그냥 다운된 김에 아이 에라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아마 옵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내심 이거는 내가 여기선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 옵션에 의해서 재시합을 할 때 뭐 한번 다시 승부를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을 짧지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그냥 제 추측인 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네. 아름답게 앉으셔가지고 뭐 여기도 쳐다보고 에이 막 표정이 막 약간 그런 표정이 그러니까 뭐 맞아서 데미지라기보다는 그냥 포기하는
예. 사실상 그 시합은 보면 3라운드에 굉장히 좀 데미지를 받아요. 예. 그리고 정작 다운될 때는 뭐 큰 펀치 아닌데 그냥 약간은 뭐 높이 기댔다가 나오면서 그냥. 그래서 사실은 이제 3회전에 좀 데미지를 많이 있는 펀치를 받아서 아 이건 안 되겠다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수도 그리고 있어요. 사모라 스타일 자체가 우리가 종래 알던 그 루벤 올리바레스식의 뭐 이렇게 돌격형 파이터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다르죠. 같아요. 그러니까 스탠스를 굉장히 넓게 잡아서 안정된 그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그리고 미넨 올림픽 은메달을 땄을 정도로 굉장히 기본기도 탄탄한 상태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거 정말 그 어깨로 친 펀치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본인의 그 스탠스를 지키고 물러나지 않을 뿐이지 계속 들어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 올리바레스랑은 확실히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얘기했을 때 그 가드가 독특하죠. 굉장히 하이 가드하고 그렇죠. 가드도 그리고 두껍고. 이제 자모라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에 뭐 멕시코 와서 봤는데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만났는데 여전히 뭐 키가 굉장히 작죠. 162 정도.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 아 그것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굉장히 두텁다고. 그러니까 그 스탠스 넓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펀치 그 때리는 그 스윙 각도가 오리바레스보다 더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으면 아마 데미지가 그러니까 진짜 꽝꽝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모란 났으니까. 그리고 사모라가 이제 챔피언이 될 때 전K 우승으로 됐잖아요. 예. 그게 아마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세계 타이틀을 전승 전K 우승으로 획득한 첫 사례가 될 겁니다. 그렇겠다. 올케 그렇죠. 당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20전 전케오였으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8만 불을 받고 갔죠. 8만 불을 받고 갔는데 그 당시로는 굉장히 뭐 나쁜 대우는 아니었는데 그 홍수환 선수가 사무라한테 LA에서 패했을 그 전날 또 김현치 선수가 필리핀 가서 잘 싸웠지만 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복싱은 잠깐 동안 이제 초상집이 된 거죠. 3월 14일 그러니까 홍수환 사무라도 사실 그쪽 날짜로는 3월 14일인데 우리나라는 3월 15일이니까 그래서 두 선수 아주 우리나라 간판 선수가 각각 적재해서 했지만 김현치 선수는 오히려 잘 싸웠다는 소리 들었고 홍수환 선수는 이제 타이틀도 뺏기고 기억도 나요. 8개월 10일 만에 타이틀 내놔 해가지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 당시에. 제 어렸을 때 기억에 그래서 홍수환 선수는 굉장히 이제 세간에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보면 이상하게 우리 선수의 타이틀을 앗아갔는데 사무라의 인기가 굉장히 국내에서 높아졌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게 제 어렸을 때인데 솔직히 오리바레스나 이 미남이 아니거든. 근데 사무라는 정말 귀엽게 생겼어. 댕글댕글하고 정말 베이비 페이스고 정말 귀엽게 생겼거든. 홍수환 선수도 잘생겼잖아요. 홍수환 선수는 잘생겼는데 사무라는 동글동글하게 이쁘게 생겼어. 진짜 잘생겼어요. 약간 아이돌 미소년. 예, 미소년이고 그 헤어스타일하고 하고 일단 그 스타일 자체가 무지하게 호쾌하니까 예, 뭐 그냥 가릴 거 없이 그러니까 사라테와는 또 다른 그 그리고 후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WBC, WBA에 이제 양쪽의 그 멕시칸 아주 괴물 같은 멕시칸들이 챔피언이 됐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지보이의 시대는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또 두서없이 하다 보니 시간 잘 갔네. 역시 그 6, 70년대 얘기는 우리 임준배 그 이사님의 얘기를 들어야 정말 그 시대 그 느낌을 그대로 이렇게 듣는 그 재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또 나와주셨는데 임준배 위원님께서 그 엔딩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날씨도 여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름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복싱이 굉장히 요새 재밌는 카드가 흥미로운 카드가 각 체구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복싱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몇 년 동안 좀 그 굉장히 그 선수층도 많이 뭐 없고 하다가 요 몇 년 동안에 이제 그동안 캐리어를 쌓은 선수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나 내년쯤이면 세계 챔피언은 몰라도 동양 챔피언, OPPF 챔피언이나 뭐 WBO 팬퍼시픽 챔피언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랜만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고 복싱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방송에 요새 그 조회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좀 들어주시고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